자, 오늘은 8월 넷째 주 신문으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고요. 지금 NKYU ESG 인플루언서 그 자격증 과정이 개설되어서 아예 그냥 ESG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ESG 이야기, 그리고 탄소 중립 이야기. 이게 뭐 크게 다른 파트는 아니지만 ESG는 기업과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봤고요. 탄소 중립은 일상에서 우리가 이걸 이제 그 실천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가지고 와봤고요. 그럼 세계의 이제 기후와 관련된 이슈들, 그 주에 일어났던 이슈들,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야기, 그리고 기후와 관련 칼럼은 제가 지금 사실은 두 개의 칼럼을 물에 대한 키워드의 칼럼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링크를 공유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칼럼은 제가 마치고 자료를 업데이트 시켜서 나중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SG 이야기, 우리가 ESG 인플루언스 과정을 시험 보기 위해서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어떻게 지금 피보팅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김용섭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착한 마인드, 착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자본주의 논리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세상이 변하는데 피보팅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기업들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ESG를 이야기하는 거지.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하는 기업도 있지만 그에 따른 공식의 핵심은 자본주의의 논리다라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관점으로 이걸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업, 그리고 주주, 이런 체제였다면, 이제는 이해관계자를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ESG 경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관계자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올 거예요. 8월 18일 목요일 매일경제에 보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경영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 기업가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토론과 포럼으로 이런 이해관계자 마인드를 키우고 있어요. 어제 아니지, 월요일에 SK에서 개최한 카이스트와 그리고 미국 어디더라 하여튼 하고 슈퍼빈 대표님이 거기에 이제 패널로 참가를 한 기사 그 공유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거가 이제 그 포럼이 공유 오픈되냐고 여쭤봤더니 그거는 이제 오픈되지 않은 포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에 따른 자료를 볼 수 있는 그 QR코드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로그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기업들은 아주 지금 이 이해관계자에 대한 걸 체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공부도 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ESG에 따라오는 키워드가 이해관계자라는 키워드가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서 그럼 이해관계자는 뭐냐? 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그때 그 ESG 입점금 제가 그 책 라이브 방송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한 번 더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대기업 중소 함께 업종별 ESG 연합체 만들자라는 기사가 있었죠. 매일경영학회에 산업별 ESG 위험 요소가 다르고 영세 협력사들은 엄두조차 못 내서 4대 그룹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1차 협력사 ESG 경영하게끔 대기업이 관리 나서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게 83%, CEO는 이해관계자 소통을 늘리고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ESG, 여기 다 지금 이해관계자라는 용어가 키워드가 나와 있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자 경영에 대한 평가. 이해관계자 경영을 위한 CEO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 지배구조의 개혁과 관리,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소통 강화, 기업 목적의 재정의,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모델 개발, ESG 관련 위험 관리,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 이해관계자 경영 실천의 최대 걸림돌은 경영진의 의지 부족이 36.7%, 이익 최우선시를 경영,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향이 32.6%, 사회적 합의가 되게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런 형태의 경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걸림돌이 정부의 제도가 미비해서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의 창업을 동남아시아나 미국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제도들이 되게 아직까지는 유연한 제도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자, 채태원 빌 게이츠 손잡았다. 이거는 그 기업과 국가의 굉장히 그 끈끈한 연결고리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ESG 2.0에 보면 올해 5월 24일에 그 신경영 그걸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외국에서 미국에서 뭔가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국가는 어떤 제스처를 쓰냐 하면은 그게 관련돼 있는 기업에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우리가 그냥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세상인 것처럼 이런 대기업들이 계속 거대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은 국가와 이렇게 밀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의 스타트업에 제한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올 수도 있겠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그만큼 가치를 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금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류세 인하가 부른 경유 휘발유. 이 기사가 되게 흥미로웠는데 왜 경유가 그렇게 비쌀까? 는 유류세 때문에 그래요. 유류세. 그 전에 휘발유의 유류세 단가가 되게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유류세 인하를 하니까 경유에는 유류세 단가가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경유가.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 정책을 내세우니까 휘발유는 그게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 경유는 그게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앞으로는 정해진 공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했다라는 공식이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금 바뀌는 시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있고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 바닷가 쓰레기 주웠더니 우리 가족 고래 오징어 모양 과자 듬뿍 받았죠. 이게 ESG 경영의 그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고래 오징어 모양 과자 받으러 지금 가가지고 바닷가 쓰레기 줍는 게 아니라 마케팅인 거죠. 그죠? 이제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 은행권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KB국민은행 친환경 활동 유기경 입양하면 우대금리.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 ESG 평가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세팅하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시죠?
어떤 지금 설정 ESG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도 마찬가지이세요. 신한은행 ESG 실천 앞장 최고 3.7% 고금리 적금 되어 있잖아요. 지구를 위한 ESG 실천 아름다운 용기 예적금 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 다 아는 거다. 용기 그리고 용감하다 이런 말을 막 하면서 이 신한은행을 계속 포장하고 있죠. 신한은행은 이번 상품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도록 아름다운 용기 챌린지 이벤트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후 PD 안에서 하는 많은 것들을 여기에 뭐 이 1%도 안 포함되지 않은 걸 기업에서 이렇게 가대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한은행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자금관리 전담은행으로 선정된 만큼 이런 거 계속 마케팅을 해가지고 자기 그걸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ESG 경영의 가장 선두자라고 계속 홍보하겠죠. 그리고 국가는 그렇게 평가하고 고점수를 주겠죠. 자, ESG라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조금 전에 승은님이 이거 수업하기 전에 이거를 한번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카톡을 보내주셨는데요. 수도꼭지 이제 종이 타올로 잠그세요 라고 하면서 동아약품이 올바른 손 씻기라고 하면서 수도꼭지 이제 종이 타올로 잠그세요. 배드 손에 세균이 다시 묻으니까 하면서 손을 씻고 종이 타올로 물기를 닦고 닦은 종이 타올을 수도꼭지에 잠그게 돼 있는데 그럼 이 종이 타올을 어떻게 하고 이 수도는 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거는 이 ESG에 대한 어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광고예요. MZ 세대들이 이걸 보면 아 이제 나는 동아약품 그걸 사 먹어야 되겠다라고 박수 칠까요? 그죠? 이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의 마케팅이다. 너무 막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 흐름에는 따라가야 되지 않나요? 이게 너무 엉뚱한 말씀. 이그 신문에 광고 내려면 돈을 많이 쓸 텐데 안타깝습니다. 자, 전력 사용 많은 ICT 기업 탄소 빚 쌓인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클라우드가 가동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전기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SK텔레콤은 ICT 폭발 문화 공간인 팩토리 가든에서 SK의 넷제로 달성을 위한 그린 에너지 친환경 반도체 클린 솔루션 뭐 9가지 항목을 소개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정부가 국내 탄소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핵심 수단은 배출권 거래제인데, 이게 이제 보면, 탄소 빚이 생긴다는 거. 탄소 빚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탄소를 끌어당겨서 그 기업이 탄소를 써야지만 운영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냐면은 산업이 발달해야 되니까 필요해 라고 인식해 줬지만 이제는 이거는 탄소 빚으로 채무 관계가 생긴다는 이게 근데 미리 땡겨 쓰는 거 우리 그 최재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금은 두고 이자만 쓰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땡겨가지고 일단 내 기업을 발전시키는 거는 오케이. 그렇지만 그거는 탄소비수로 쌓인다라는. 근데 이게 정말 지금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기도 하고 이제 디지털 지구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산업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또 아이러니하게 탄소 빚이 지게 되는 어떤 기업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그런 게 좀 뭐지? 아이러니하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디지털 지구로 옮겨가자 하는데 옮겨가면 갈수록 탄소 빚은 쌓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ESG 인플루언스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왜 내가 그 자격증을 지금 따려고 하면
이 자격증을 따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까지를 생각해 주시고 이런 기사들을 나는 ESG 관련된 기사를 많이 알고 있어야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자본주의 논리에서 이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좀 관점으로 ESG 이야기를 제가 앞으로도 이거를 스크랩을 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강의의 강사분들이 나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기사를 만날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ESG 이야기는 또 이런 패턴으로 제가 또 매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이야기. 탄소 배출권 거래제 손본다. 평균보다 배출 적어야 유리. 이거는 뭐 그 전부터 계속 나왔던 기사이긴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큰 기업이 분리하다 환경부 제도 개선 협의체 신설 이거는 우리가 그 2020년도였나요? 탄소중립위원회가 발의되면서 계속 말하고 있는 파트고요. 그리고 비닐 라벨 없애고 종이 포장 선물 세트가 착해진다라는 것도 약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걸 해석해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비닐 라벨을 없앤다고 종이 포장을 한다고 착한 선물 세트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희가 저희 그 집에 위를 그 배달해서 먹는데 재미나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보통 위일이 그 포장재가 뭐 분홍색 그거거든요. 짙은 분홍색. 근데 그걸 껍질을 까서 비닐을 까서 잘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비닐을 까게끔 해서 그 안에 이벤트를 넣어놨더라고요. 어디 호텔 숙박권. 그래 그걸 까야지만 그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코드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까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뭐 삼다수 지금 라벨 없애고 이런 것처럼 공장을 그렇게 만들려면 라인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어떤 기업들의 어떤 불편함 그 뭐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투명 페트병 병세척 이거 부산에서 부산 지역 단체들이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정착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라고 했죠. 그래서 라벨 제거나 병 세척 등 기본적인 배출 원칙을 지키지 않는 투명 페트병은 다음 달부터 수거하지 않는다.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지자체들은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에 대한 시민 이해가 개선돼 원칙 준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게 기업들이 이제 이 투명 페트병에서 나오는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이걸 어 분류해서 작게 갈아내 가지고 그 소재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기업들이. 그러면 이게 잘 이루어지면 그 수포빈 같은 그런 네프론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다 파쇄를 해서 이게 그 부산시에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도 높게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쓰레기를 내놨는데 안 가져가.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처음 봉투 쓸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되게 낯설었잖아요. 그죠? 그냥 버리다가 그런 것처럼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강경한 어떤 대책 그러면 지자체 안에서의 자원순환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어떤 자원을 종이팩, 종이류, 투명 페트병을 이거 자원을 수거해서 이거를 지자체의 어떤 자산으로 계속 순환시킬 것이다라는 이런 시스템이 다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슈퍼빈 AI 70만 장 이미지 식별 폐기물 소재로 재활용
이거는 제가 사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표님이라서 슈퍼비는 전국에 있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실제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스타트업이다 하면서 지금 2017년도에 창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15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지금 이제 7년 되고 기업 가치가 2천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 기업이 상장을 하면 저는 투자를 하려고 지금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비온다 무식부산 우산 분리배출하면 운명이 바뀐다. 참 우산을 배출하기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되지? 했는데 우리는 하루에 1kg에 달하는 쓰레기를 버리는데 폐기물을 어떤 경로로 처리되고 어떻게 재활용될까요? 쓰레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해서 이 우산의 뼈대와 천을 나눠서 분리를 하면 이 뼈대가 이제 그 고철이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손으로 우산 손잡이 우산대를 뽑기 어렵대. 실제로 완벽한 분리 배출은 어렵고 하면서 이렇게 우산살을 잘 분리해서 배출을 해주면 어, 우산살 팔기부터 이 한 보물상을 지금 소개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우산 수리 센터가 지금 또 서초 지역에 이렇게 생겼대요. 생겨가지고 우리가 큐클리프의 우산을 보내주면 그렇구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 일반 개인이 이걸 분리하기 힘드니까 이런 곳에 이렇게 하면 수리도 해주고 그리고 또 폐기해야 되는 우산은 또 분리해서 다시 고철로 쓴다라는 이런 것도 지역에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전파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여기 지역에도 아무거나 가져가도 이제 선풍기니 뭐니 어떤 브랜드 상관없이 가져가면 그게 온갖 그 전자제품들이 다 있어가지고 막 짜집게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그걸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AS 센터 가져가지 않아도 그냥 뭐 몇천 원에 고쳐주시고 이랬어요. 선풍기 뭐 이렇게 뚜껑 이게 고장나면 다른 선풍기에 있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붙여가지고 고쳐주시고 이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길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운영을 안 하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막 옛날 전자제품을 다시 고쳐서 쓸 수 있는 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지역에 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 에코사피엔스 맞춤 자원순환 캠페인 활발. 말도 너무 길어요.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더풀 캠페인 시즌 이게 이제 그 기업의 이것도 약간 ESG 관련된 기사겠죠? 이제 그래서 이마트에서도 코카콜라, 이마트, 라겐나 뭐 이런 데서 지금 계속 이보세요. 포장재에 또 이런 그림까지 또 그려서 해서 계속 시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시각적인 홍보를 하는 거죠. 원더풀 지구의 내일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기업이 원하는 바는 뭐예요? 많이 팔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세계 이야기. 중국 폭염 속 정전이 확산돼서 토요타, 애플 등 글로벌 공급업체가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폭염 때문에 전기가 이제 정전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장이 가동이 힘들잖아요. 지금 이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공식이 깨진다는 게 전쟁 이슈가 있을 것이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의 이슈가 있을 것이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른다라는 이슈가 생긴다. 그래서 어제는 그랬는데가 내일은 안 그럴 수도 있고 서울이 어제는 맑았는데 오늘 폭우가 내려서 그런 막 자연재난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는 거스를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항상 뭔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느낌이랄까? 어디에서 어떻게 이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에너지 무기 소리 없는 전쟁. 러시아가 또 유럽행 가스관을 또 잠근다고 합니다. 에너지 대란에 전 세계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지나면 유럽이 겨울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유럽의 에너지 가스관을 잠궈버리면 그 유럽은 추운 겨울을 또 그렇게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무기가 된다, 이제 에너지가. 이 기사도 참 놀라웠는데요. 시체, 나치, 군함, 고대 불상이 강물로 솟아올랐다. 왜? 강이 말라서 그래요. 어, 기후위기 극심한 여름 가뭄 여파 기후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중국 토요타 공장 가동도 중단됐고 라인간 성박 적재량이 낮았고 하면서 지금 세르비아를 지나는 다뉴브강 수면 위로 2차 세계대전 때 침몰한 독일 군함 20여 척의 잔해가 지난주 모습을 드러냈고 강수위가 100년 만에 가장 낮아진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양쯔강에서는 600년 된 불상 등 고대 조각상 3개가 수면 위로 올랐는데 강수위가 150년 만에 최저치. 그죠? 유럽 강들이 특히 극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스위스 알프스에서 시작해 독일 네덜란드를 거쳐 북해로 흐르는 라인강은 바닥의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요. 극심한 가뭄으로 라인강 수위가 뚝 떨어진 해 강바닥에 해당 연도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진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세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폭우로 충남 농작물 쑥대밭 전국에 다시 큰 비되어 있는데 그 정체정선이 점점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시작된 정체정선이 쭉쭉 충청남도로 남쪽도 예외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고 참 이거는 또 어떻게 이게 개고기 아우 성남 모란시장 아직도 도축된 개들이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모란시장 10개 점포에서 개고기 판매하는데 어, 그 이게 법에 의한 제도 때문에 이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2016년 환경정비 업무 협약 후 개고기가 아웃됐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6년이 흐른 최근에 모란시장 개고기 판매는 완전 중단되지 않고 성남시 관계자는 당시 협약은 개를 가두거나 살아있는 개를 판매하는 행위 그리고 도축하는 시설을 모두 없앤다는 의미였지 개고기 판매까지 중단시키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이게 법의 어떤 폐지 않을까 이렇게 빠져나갈 뭔가를 또 빌미를 만들어 놓고 지금 해명을 하는 거죠. 홍수 위험지도 있으나 마나 환경부 중요 기능 막아놔라고 했습니다. 집중호우 기간에는 무용지물 홍수 위험지도 정보 시스템 기능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홍수 위험지도 사이트는 지역별로 얼마나 홍수에 취약한지 나타내줘야 하는데 지도 자체를 확대해서 볼 수 없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홍수가 취약한지 알기 어려운 상태이다라고 하면서 매일경제가 환경부의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 프로그래밍 코드를 실제로 분석해 본 결과 지도 확대 기능 정도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해 놓은 것으로 확대됐고 프로그래밍 코드를 보면 기존의 지도를 충분히 확대할 수 있게 해놓은 상태에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해당 코드를 삭제했더니 지도가 정상적으로 확대돼
최근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던 서울시 강남역 일대 홍수 취약 지역도 상세하게 볼 수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접속력에 폭증해 지도 확대 기능을 잠시 제한했다라고. 이게 말이 돼요? 그 사이트가 있어야 될 존재 이유를 무시한 거잖아요. 그죠? 평소에 홍수 사이트를 보지는 않잖아요. 정말 비가 많이 왔을 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사이트를 개방하고 여기에다가 돈을 부어야죠. 클라우드로 확장시켜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 어떤 곳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 국토가 넓은 국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안 와서 지금 이렇게 땅이 찍찍 갈라진다. 이게 뭐 때문에? 정체 정선 때문에 그렇다. 이게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그 구름을 가둬버리잖아요. 이게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길도, 노화도, 넙도 3월과 5월부터 제한급수 7,600명 주민들 생활용수 부족으로 고통.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섬의 문제만이 아니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라는 거죠. 네, 제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